예, 예일여고 1학년 학부모님들 오늘 초대해서 기말고사 기간 중간이지만 전반적인 내용 공유도 좀 해드리고 교감을 하는 어떤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봤고요.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 뵈니까 아이들 얼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뵙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되게 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은 또 어떤 게 있으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볼 거고 먼저 중요한 거는 내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되게 다 오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한테 막연하게 야 공부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해, 좀 더 꼼꼼하게 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사실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같이 공유를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예일여고 영어 내신에 대한 출제 경향 그리고 수행평가 비롯해서 영어과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생기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일여고 보내시기 전에도 걱정이 많으셨고 보내고 나서 중간고사 결과 보시니까 또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담회는 사실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얘기하시는 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국제중학교 졸업한 애가 몇 명이고 뭐 과중반에는 막 누가 넘사벽이 있고 이중언어반에는 뭐 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또 이제 한 번 내신 중간고사 때 받은 내신 등급은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생기부는 또 예일여고는 그래도 동명이나 뭐 선일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잘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매년 듣죠, 매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도 상담 전화 드리면은 매번 하시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는 사실도 있고 카더라도 매우 많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많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교감을 또 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사실 영어 내신만큼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실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내신, 예일여고의 영어 내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범위가 좀 많아요. 근데 뭐 범위가 이화여고만큼 많진 않아요. 솔직히. 대성고가 자사고였을 때만큼 많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에 이제 동명여고도 내신 담당을 하는데 비슷해요. 범위 정도는 저는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단연코 중학교 때하고 비교하면 예일여고 영어 내신은 거의 3배 정도 되죠. 그 분량으로 따지면 3배는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책을 사주셨죠. 그게 이제 15가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습니다. 15가면 한 가당 30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문도 30개 이상이 있고 동의반의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30개 이상의 단어가 한 과에 수록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15가가 시험 범위에 일단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빠바 구문독해라는 능률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부교재이자 거의 핵심 교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가 지문으로 따지면 수능 지문 50에서 60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교과서가 한 과가 지난 중간고사 때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요 정도예요. 영어의 지필고사의 범위는 요 정도. 자, 그런데 지문의 수준이 어떠냐면은 일단은 딱 집을 수 있는 게 교과서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거는 예일여고만 선택하지 않고요. 동명, 뭐 충암, 명지가 다 공통으로 지금 서부학군에서는 거의 뭐 한 80% 이상이 고1의 필수 교재로 이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량 조절하면서 각 학교에서 1년 내내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 범위를 쪼개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문제가 빠바 구문이라는 저 교재예요. 저 교재가 이제 능률출판사에서 만든 교재인데 시리즈가 빠바 기초 세우기가 있어요. 그거는 능률출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1 초반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고1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빠바 구문독해인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교재라고 지침이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 전에 본 3월 모의고사라든가
6월 모의고사의 지문의 난이도와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훨씬 어렵습니다. 한 2학년 3월이나 4월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문의 내용도 논리도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바로 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목을 하시냐면 일단 공부가 좀 돼서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맞짱 뜰 만한 맷집이 좀 있는 애들은 할만해요. 근데 이제 단어가 너무 부족하고 중학교 때 좀 구비가 안 됐어요. 너무 중학교 내신 위주로만 했고 뭐 학원도 애가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어를 다진 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시작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 수준 자체가 지문을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지문 안에서 막 5개, 6개 쏟아지면은 해석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막 시동 걸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물 끓이고 약간 이러는 건데 여기서부터 약간 삐그덕 한다. 요 난이도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문은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는데 그 선택지, 5개의 선택지, 이제 객관식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선택지의 어휘라든가 서술형 주관식에서도 쓰라고 하는 어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의 기출 어휘들이 거의 선택지의 80% 이상이 차지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야. 애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고등학교 돼서 엄마 나 진짜 내신 인싸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스터디 카페도 다니고 야자도 막 심야 야자까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탁 풀려고 보니까 지문이 좀 알아요. 선택지를 고르려고 보니까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적 단어들이 모르는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오죠. 그래서 코드가 약간 이렇게 잡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예일여고 영어 내신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 제가 어머님들한테 거의 다 전화를 다 한 번씩은 드렸고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는 지금 신규 어머님들 위주로 먼저 상담을 드렸어요. 근데 중간고사 때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상담을 드려보면은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매년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 애들은 이럽니다. 선생님 지문 다 외워야 돼요? 빠바 다 외워야 돼요? 몇 반에 누군 다 외웠대요. 뭐 과중반에 누군 외웠대요. 다 달달달 외웠대요. 그럼 저도 그래야 돼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고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면은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 반타작도 안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했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도 이번에 뭐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부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예일여고 2학년은 대놓고 외부 지문을 2문제를 내요. 원래 5문제를 냈는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2문제만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보잡 문제를 모의고사 풀듯이 탁 만나서 풀어야 되는 게 외부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1학년 애들은 그렇게 대놓고 외부 지문을 안 내지만은 예를 들어 이번에 출제됐던 중용에 관련된 중용이라는 그 소재에 관련된 지문이 빠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번 중간고사 때 기출이 됐던 그 지문은 한 글자도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중용이라는 소재만 따왔을 뿐이지 원래 오리지널 지문하고 관련이 거의 없고 심지어 주제도 달라요. 그리고 분량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중용을 엄청 빠바를 막 빡세게 막 암기를 하고 막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막 이렇게 막 뽀개고 빠개고 막 했던 애가 시험장에서는 완전 다른 지문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주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 지문과 소재는 똑같은데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혹은 주제는 비슷한데 다른 지문으로 탈바꿈해서 내는 거. 이걸 간접 연계라고 하고 지금 실제로 수능은 EBS 지문들을 연계해서 내잖아요. 연계는 2가지입니다. 직접 연계가 있고 간접 연계가 있는데 직접 연계는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바꾸는 거예요. 주제였던 문제를 빈칸으로 바꾼다거나 이걸 직접 연계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처음 들어간 애가 간접 연계 경험이 많은 애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애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뭐지? 그리고 이제 애들은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엄마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 엄마 다 다르게 나왔어? 뭐 이러고 뭐 다 다르게 나왔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요. 뭐 단어가 어려웠어? 다르게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들면 간접 연계가 나온 거다. 그리고 어휘를 선택지 어휘가 수준이 2, 3학년 정도의 기출 어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점수가 만족스러우신 학부모님들은 없으시죠, 여기? 거의 없으세요. 누가 만족을 하시겠어요? 뭐 영어가 만족이 되시면 다른 과목이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려막기예요. 카드 돌려막기처럼. 영어도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좀 그럴 거고, 괜찮다 싶으면 또 국어가 갑자기 막 이럴 거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아무튼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왜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덜 해서가 아니라 이런 코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아둥바둥하지만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실제로 어머님들 드리는 그 유인물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바 오리지널 지문은 빠바 지난번 이제 출제 범위에 있었던 4강의 2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가 이게 빠바 책에 있는 문제예요. 여기 중간에 이제 빵꾸 뚫어 있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리지널 지문이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여기 정답을 여기다 넣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가 뭘로 나올 수 있을지를 변형의 가능성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이제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암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법적으로 막 끊어읽기 표시를 하고 직독직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뭐 순서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각 문장이 한 8개짜리라 그러면 8개를 막 스크램블을 해갖고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요. 또 뭐 어법적으로 틀릴 것들을 막 도려내고요. 뭐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전혀 의미가 없죠. 한 글자도 똑같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로 중용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간접 연계고요. 파란 색깔이 뭘 의미하냐면 지문과 동일하지 않은 부분만 표시한 건데 그냥 100%예요. 그리고 주제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주제는 갈등 상황에서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립의 자세보다 바람직하다. 중용은 추상적이지만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용도 뭐 먹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정신세계와 어떤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가 안 되는 애는 또 어렵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가만히 보시면 예일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선택지는 다 만드신 거예요. 복붙이 아니에요. 다 하나씩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고요. 거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린 우리 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빙의를 잠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황당했던 문제였고요. 뭐 다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원래 오리지널 이 정도 지문이에요. 지리적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폐기물 쓰레기장이 꼭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 옆에 오는 게 가장 페어하냐 뭐 이런 지문이었어요. 주제가 명료했고요. 근데 변형 문제는 이 중간에 있었던 어떤 문장을 딱 집어넣고 얘가 어디 들어갈래 이걸 맞춰요. 그럼 이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생각하시기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래를 맞춘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지문은 그냥 한 6문장에서 8문장짜리예요. 번호를 다 매겨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그럼 8개 문장을 순서대로 하는 걸 맨날 시험을 봐요. 오자마자 그걸 봅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단어 시험, 뭐 파생어 시험, 순서 배열 시험을 기본으로 보고 내용 시험은 또 따로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어디 들어갈래를 맞춰야 되는데 없었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부분하고 없었던 문장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 간접 연계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과연 날 엿먹이려고 지금 갑자기 논리를 틀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되고 그래서 없었던 문장이 2번 뒤에도 있었고 5번 뒤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여기가 정답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2번이라고 주진 않죠. 왜냐면 애가 이렇게 쭉 읽어다 나 공부한 거 나왔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보겠죠. 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 여기 들어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닌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훅 문장, 꼬시는 문장이 있고 트릭이 있고 함정 이후에 제대로 된 정답 문장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나요? 찍어서 못 맞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언어적인 리터러시, 어떤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긴 글을 읽고도 함축적인 말로 탁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아는 능력, 정말 듣기 싫은 얘기지만 책 많이 읽은 애들. 그 어머님들 나중에 피부 좋다 그러면은 물 많이 먹고요, 뭐 잠 많이 자고요, 뭐 피부과 가끔 가고 이런 얘기지만 역시나 독해력은 이제 사실 책을 읽은 애들,
그 책을 굉장히 꾸준하게 읽은 애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런 실력을 가르는 시험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능률북화 어원편은 뭐 그대로 돼요. 예문을 거의 100%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유인문을 좀 드렸는데 요거를 같이 좀 보시면서 내신 분석 레포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면은 바로 일주일 내에 이런 분석지를 다 학교별로 만들어서 이제 강사들이 다 명직 캠퍼스 포함해서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상의도 하고요. 다음번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이상 계속 회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먼저 그 요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첫 페이지 딱 넘기시면은 능률북화 어원편이 1, 2, 3, 4, 5번을 차지하고 있죠. 배점이 어떠세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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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냥 딱 5문제 1점씩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100% 능률북화 어원편의 예문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뭐 다른 데에 있는 예문을 갖고 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떨까요?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동점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동점자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여자아이들이고 꼼꼼하고 분명히 어학적으로 잘 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동점자가 발생해서 2등급에서 뭐 갑자기 1등을 한다거나 2등급에서 1등 할 필요 없었잖아요. 1등급에서 꼴등하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 차이로 혹은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되는 경우 2등급에서 1등급으로도 애교니까 봐주겠는데 막 너무 아깝게 3등급에서 막 앞자리고 이러면 너무 속 터지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있는 5문제는 먹으라고 주는 문제다.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이건 성실성에 대한 체크인데 특히 상위권들이 가끔씩 이걸 틀립니다. 하나짜리를 이렇게 틀리는 거. 그래서 귀되게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능률북화 혹시 틀렸냐고. 있어요. 있어. 그러면 진짜 안 한 거예요, 걔는. 그리고 이제 빠바가 쫙 나오죠. 빠바가 뭐 도배를 했죠. 이번에 교과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빠바에서 올 모든 문제가 다 출제가 됐는데요. 서술형이 원래 중간고사 때는 안 냈었거든요. 근데 2015 교육개정안 바뀌면서 1학년부터 좀 더 본격적 도입이 되다 보니까 서술형 주관식의 포지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도 기말에도 서술형 주관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항목별로 되어 있는 거는 좀 필이 안 오시니까 뒷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제가 출제 경향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능률북화 어원편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빠바 구문은 객관식이 22문항이고 7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이 4문제였지만 20점이에요. 배점이 높고요. 사실 레알 까보면 4문제가 아니고요. 4-1번, 4-2번 뭐 이런 식이에요. 1-1번, 1-2번이니까 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그런데 능률북화 어원편에서의 그 객관식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빈칸 문제가 4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빈칸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빈칸에다 빵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래를 물어보는데 다른 학교는 특정 학교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가재울, 은평 뭐 이런 학교는 그 구멍 뚫는 부분이 오리지널 지문에 있는 게 선택지에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공부를 외우고 했던 애는 그냥 맞추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데 예일여고는 당연히 전혀 똑같지 않게 냅니다. 다른 언어로 내고 다른 표현으로 내고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식의 표현으로 내죠. 굉장히 길이도 달리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은 다 인지를 했지만 선택지를 보고서 선택을 못하는 상황들. 그런데 그게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요약문 완성 문제가 1문제, 어휘 문제가 4문제인데 제가 1번 항목에 빈칸과 요약문 완성과 어휘 문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같은 부로들이에요. 같은 식구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범위에 있는 지문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을 보지 않거든요. 아까 저런 건 좀 특이해서 보는 건데. 그래서 이미 지문을 공부를 좀 했던 애는 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요약문 완성에 빵꾸를 한 문장이 위에 긴 지문이 있고 이 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건데 이 요약 정리하는 문장에 빈칸의 단어를 2개를 뚫어놔요. 그럼 거기 뭘 집어넣어야 위에 있었던 긴 지문을 아주 세련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건 요약문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지에 들어갈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예요. 어휘 문제죠. 그리고 어휘 문제는 그냥 어휘 문제고
빈칸 추론 문제도 아까 어휘 문제죠. 주제를 알지만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방법 중에는 지금 이게 오리지널 문제가 뭐였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도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오리지널 문제가 뭐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 공부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학원에 예일여고 1학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어찌됐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출제 경향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그 속도를 빨리 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출제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예측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때 그 어휘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어휘가 뭐가 나왔는지를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emergency와 efficiency 중에서 골라라. reduce와 boost 중에서 골라라. endure과 endure 중에서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애들한테 다 나눠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서 모르는 단어 다 형광펜 쳐. 3초 안에 모르면 너 모르는 거야. 잠깐만요. 막 이러는데 됐고 3초 안에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냥. 근데 모른다 그러면 형광펜이 바빠요. 심지어 중간고사 때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기출됐던 재작년에 기출됐던 모든 빈칸 문제, 어휘 문제, 요약문 완성에서 나왔던 선택지의 어휘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이미. 그래서 모르는 단어 형광펜 쳐. 그러니까 바빠요. 아주 바쁘죠. 그래서 그걸 다 암기시키고 공부를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어렵습니다. 유의미한 문장 안에서 어휘를 판단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드가 무관 문장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글의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끔 그 문장의 그 위치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코드는 같은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 문제가 ABC 순서 배열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변형될 때 문장 삽입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혹은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라는 것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코드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읽고 나서는 좀 다른 코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늘 얘기하고요. 또 빠바에서 이제 어법이 두 문제 나왔고 주제와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주제와 요지가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주제와 요지를 뜻하는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 또 21번 아까 말씀드린 중용에 관련된 지문은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결과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학부모님께서 중간고사 점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그리고 막 그걸 자꾸 이렇게 막 캐묻고 이러면은 애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엄마 묻지 마. 나 기말 때 잘 봐가지고 그때 얘기해 줄게.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뻔한 스토리.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 잘 보게 만들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일단 5등급이 꽤 많죠. 5등급이 꽤 많아요. 근데 5등급인 애가 갑자기 3이 어떻게 나옵니까? 5등급인 애가 어떻게 2등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얘가 받은 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칭찬해 줄 건 칭찬을 하고요. 또 꾸짖을 건 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점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모르니까 조금 잘해도 한참 먼 것 같고 야, 더 해야 돼. 장난해? 더해. 막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5등급인 학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는 능률북화 어원편 5개는 당연히 틀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연계, 그러니까 지문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파란 색깔이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별로 없어요. 40.8점이에요. 그게 다 해봤자. 그리고 이제 능률북화 어원편까지 합치면 45.8점 정도, 한 50점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서. 자, 그리고 3등급에서 2등급이 되는 아이들은 일단 첫 번째 얘기했던 얘네들은 당연히 다 맞는 건 기본이에요.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뻔히 정해져 있었던 문장의 위치를 고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우선순위로 뭘 해야 될지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비전략적이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정하고 그 이후에 도전이라는 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에서 2등급이 되는 아이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서술형 주관식 코드를 익히는 겁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요. 이번 기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중간고사 시작할 때 대부분은 중간고사 때 진행했던 애들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그때는 또 3개년 2016, 17, 18년도에 기출이 됐던 고등학교 1학년의 서술형 주관식 코드를 다 정리해서 줬어요. 영작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칭 확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순서 배열은 어떻게 나오고 다 요약 정리해서 프린트를 한 15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다 줬고 주고서 집에 가서 봐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봤어요. 자, 이 문제 풀어봐봐. 이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이 영작이 나온대요. 그럼 애들은 그냥 영작이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어형의 변화라는 게 나오는지 아니면 어느 문제 스타일을 학교에서 좋아하는지가 코드 익히는 작업들은 이미 좀 됐는데 충분치 않죠. 처음 본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공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였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지문 이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갖고는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3등급 애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등급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냐면은 다른 학교 가면 몇 등급이에요, 걔네들? 2등급이에요. 다른 학교 가면 1등급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모의고사가 다 1등급 이상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안 돼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2 수준의 지문 이해와 단어가 안 돼 있어요. 딱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면은 90점 이상.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은 다 완전 초인싸들. 전교 1등 너무 많고 막 이런 애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 모의고사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애들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경우고 진단이 좀 안 나오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점수가 안 나오고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학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에서 1등급으로 가는 애들은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5에서 4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2에서 1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접전 애들은 되게 소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진행하는 거는 무조건 어휘예요. 어휘 사실. 얘네가 뭐 리터러시가 안 돼서 틀렸다기보다는 어휘가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예일여고 다니는 선배들한테 야, 너 후배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냐? 영어 잘하려면 어휘죠, 어휘.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어휘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한다고. 너무 이렇게 뒤통수 치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술형 주관식에서 작년에 나왔던 2학년의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 어머님들 마사지 받으러 가면 왜 에스테틱 있잖아요. 에스테틱.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단어가 본문에 있었냐면 시험 범위에 전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뜬금포로 쓰라는 거예요. 에스테틱에 E로 스펠링을 주고 문맥적으로 이 단어를 쓰라는데 전혀 힌트 같은 건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데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평상시 즐겨 쓰는 어휘가 아니잖아요. 혹은 싱크로나이즈드 막 이런 어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뜻풀이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 애가 전교에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한두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일여고 애들은 일단은 여름방학 때 반드시 시키셔야 될 게 뭐냐면은 5, 6등급 애들은 무조건 구문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초 단어가 안 돼 있고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일단 문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안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3등급 이상들은요. 일단 어휘에서 완전히 거의 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학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라이징 스타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특히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생겨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죠. 왜 많지 않냐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받은 적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많이 시키고 시간을 많이 들였을 겁니다. 근데 일단 어찌됐건 영어에 있어서는 2, 3학년 기출 어휘를 완전히 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스터라는 게 뭔가요? 하루에 500단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들 약간 편하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단어의 개수를 많이 외우는 거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를 너무 이상하게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면 맞게 해주죠, 학원에서는. 근데 사실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appreciate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능 지문에서는 진가를 이해하다, 진가를 알다 이렇게 포괄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단어 테스트라는 거는 이 단어집에 단어가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제 통과가 목적이니까 1번 뜻만 쓰면 통과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1번 뜻 외우잖아요. 해석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1번 뜻으로 안 나와요. 수능 지문은. 보통은 2번 뜻이나 3번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1번 뜻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능의 기출 어휘, 생소한 어휘들을
2번 뜻이 뭐고 3번 뜻이 뭔지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문장 안에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저희가 유의미한 문장을 아예 리스트를 주고요. 그 안에서 밑줄을 긋고 그 단어가 진가를 이해하다라는 해석이 돼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표제어를 외우는 식으로 방학 때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2, 3학년 어휘 정도를 마스터를 해야죠. 순차적으로 300개든 500개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를 암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능률복화 어원편이잖아요. 시험 범위가. 능률복화 어원편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률복화 어원편, 단어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되게 학문적으로 공부시키는 되게 좋은 교재인데 수능 기출 실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어들, 뭐 워드 마스터라든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는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이라는 보라색이 있는데요. 그 책이 선택이 되고 실제로 지금 2학년들은 예일여고 2학년들은 그 책이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뭘 하셔야 될지 감이 오시죠? 자,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얘기로 조금 넘어갈게요. 수행평가를 얼마 전에 애들이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첨삭을 받고 낸 아이들도 있고, 뭐 상 받은 애도 있고, 좋은 점수 받은 애도 있는데, 수행평가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개정안이 바뀌어서 비중이 매우 큽니다. 50%까지 되고, 지필이 다 합쳐봤자 중간기말해서 이제 50이고, 뭐 수행평가가 50이고 40이고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수행평가는 죄송합니다만 기본 점수가 너무 높아요. 기본 점수가 너무 높아서 거기서 감점이나 변별이 크게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수행평가를 저희가 첨삭을 이렇게 해주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줄 때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누군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일단 애가 영작을 아예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작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 에세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근데 예의를 이제 간 거죠. 물정 모르고 갔어요. 지금. 이제 가갖고 뭐 에세이를 막 쓰래요? 근데 못 써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도 능력이 있어야 그걸 돌리죠.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를 우습게 보시는데 숭실고는 구글 번역기를 돌리라고 아예 지침상에 써 있습니다. 그거는 한글로 정확하게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글로 쳐야지 그 영어가 제대로 나오는 건데 지가 그냥 구두로 원래 친구들이랑 하는 말을 쓰면은 건물이 물을 먹었다 막 이따위로 뭐 건물이 물을 먹었다 마약이 마약을 먹었다 막 이러지를 않나 이상한 말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제 주어를 정확하게 안 쓰면 영어 번역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뭐 수식어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위치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친다고 이게 스슥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번역기를 돌린 거랑 리터러시가 있는 상태에서 번역기를 활용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고요. 저도 첨삭을 해줄 때 번역기를 당연히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기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침상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예일여고에서는 번역기를 돌려갖고 걸리면은 뭐 어떻게 감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문을 쓰지 말라는 얘기시겠죠? 이렇게 써요. 써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해줄 때는 일단 한국말로 꼭 쓰라 그래요. 왜냐면 영어로 썼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야 미쳐버리겠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주어가 갑자기 they였다, he였다가 I였다 난리가 난 거예요. 번역기 돌렸죠. 그래서 꼭 우리말로 써줘.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와. 선생님 저 영어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해주고 싶지가 않아. 네가 하나도 안 한 걸 내가 왜 해줘야 되냐? 전 제 자식도 그렇게 안 해요. 저 되게 물정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희 애도 3년 동안 영어 말하기 대회 할 때 본인이 영어까지 다 써와야 제가 첨삭을 해주세요. 별로 이게 맞득치 않아도 시답지 않아서 아유 그걸 이렇게 못 썼냐 그래도 거기서 첨삭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아이들이 써서 내면 제가 메일로 이제 답장을 줘요. 그래서 이거 쓴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새벽 1시 반까지 쌤 제가 12시까지 비록 보내기로 했지만 지금 좀 쓰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까지 해준다. 근데 어떤 애는 이제 쌤 이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해줘야 되니 너한테 이제 이렇게 답도 하고 정말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친구는 사실 상을 좀 받았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 통해서도 좀 상을 받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인데 중요한 건요. 어법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실 말하기 대회에서. 그래서 변별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뭐 어법이라든가 글의 구조나 짜임새가 아주 되게 훌륭해야지 지금 점수를 주냐면 이게 글을 쓰는 게 쓰기예요. 그리고 그 쓴 거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말하기를 하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래서 출제 기한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피지컬하게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면 감점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다 이렇게 대본을 2번 보는 순간 마이너스 1점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어저께 마이너스 1점 됐다고 얘기를 해서 네가 왜 굳이 선생님도 너무 하신다 너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 했는데 이거는 글의 짜임보다는 약간 조건을 맞춰라. 암기를 하라 그러면 좀 하고. 그러니까 이 분량이 좀 길잖아요. 동명요구의 2배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이거는 2학년 때도 하고 계속 합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주제도 똑같아요. 매년마다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첨삭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기출 조금 말씀드렸고요. 수행평가 말씀을 드렸고 학원에서 내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설명회 가끔 가거든요. 다른 학원에, 큰 학원에 설명회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강사분들이 나와서 강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직업이 제가 이거니까 좋게만은 안 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제일 답답했던 게 그 학교 내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강사가 나오셔서 이렇게 뭔가 그 스피커가 대부분이 어머님들이시니까 스피커가 남자일 때 되게 유리한 거 아세요? 저는 막 깨춤추고 별짓 다 해야 되지만 남자분이 좀 훈훈하게 나오면 어머님들 벌써 웃을 준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재밌게 호의적이신데 그런 분이 나오셔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막 좀 농담 있고 위트 있게 하고 그러면은 또 괜찮아 보이시나 봐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내신을 저렇게 파악이 안 되면서 이 학교 저 학교 한다 그러고 가만히 나중에 강좌 펼쳐보면은 강사분이 우리 애 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는 안 하겠지만 7개에서 막 10몇 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되게 많은데 한 번 갖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미스테리한 게 이화여고나 뭐 이런 외고를 어떻게 주 1회로 수업을 하지? 범위가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테스트룸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좀 그런 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을 아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탁 오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문 한 6개씩 나가요, 진도를. 그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지문에 해당이 되는 기출 문제를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6개에 해당이 되는 기출 문제를 다 모아요. 2016년도, 15년도, 17년도, 18년도에 예일여고에서 그 범위에 그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은 지문이 한 연도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문으로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낸 걸 애들이 보겠죠. 근데 그건 우리 학교 DNA를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쫙 풉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그리고 탁 푸는데 여기서 문제가 지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을 상식적으로 하는 지금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도 오늘 오셨으면 좀 뵙고 싶은데 굉장히 본인한테 너무너무 큰 마이너스고요. 풀고 이제 그 다음에 풀고 답 맞춰주고 끝이 아니라 그 코드를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수는 한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가 되고요. 만약에 기출에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직접 코드에 맞춰서 만들어서 리뷰 퀴즈를 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보고 숙제로 문제를 좀 풀어왔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 단어, 그 문장 해석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출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도를 나가죠. 오늘의 진도를 나가고 진도를 나갈 때는 수업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남아서 그 6개 지문에 해당이 되는 단어 시험 그리고 순서 배열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고 귀가를 하고요. 통과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X표 표시가 돼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에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고 그 내용은 지금 남색깔 표지 그 폴더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을 조금 실제로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얼추 다 끝납니다. 진도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내일이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모의 내신이라는 시험을 저희가 봐요. 그래서 지금 샘플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 시험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예일스러운 기출 문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글자 폰트 그리고 양식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라든가 배치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2세트 정도를 시험을 봅니다. 시간을 재고 보고 자리도 다 배치를 다르게 해요. 옆에 못 앉게 하고 이렇게 다 배치를 해서 시간을 다 재고 2개의 문제를 보고 채점을 하고 질문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험도 사실은 보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뭐 시간을 계속 주면 다 풀겠죠.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훈련,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딱 풀고요. 여기서 이제 적중했다 이런 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카톡으로 문제를 밝은 데서 찍어서 보내라. 페이지당 하나씩, 반 페이지씩 풀으면 제가 이제 문제를 받고 바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해당 날에 저녁 5시를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하고요. 총평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다 쏴드려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안 보낼 때도 있는데 왜냐면 영어가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멘탈 털릴까 봐.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어땠고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고 이런 정도고 지금까지 가채점 결과 최고 점수가 몇 점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얘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거는 거의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저만 하면 뭐예요? 애들이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복귀를 하자마자 복귀한 첫날에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는 내신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폼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비어있고 그냥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애들이 아직 시험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슨 문제 유형인지도 몰라요. 이게 빈칸인지 주제인지 뭐 순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매칭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배점이 몇 점인지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랑 맞은 문제는 구별을 해야죠. 여기서 갈려요. 선생님 저 채점 안 했는데. 환장해 아주. 채점 안 했어? 네. 시험지 버렸어요. 내지는 채점 안 했어요. 언제 할 거야? 해야죠. 뭐 라든가 아니면 채점은 했는데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틀린 게 되게 많겠죠? 그러면 틀린 게 많으니까 모르겠지? 뭐 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대요. 아니면 시험지를 안 갖고 왔대요. 그럼 시험지 안 갖고 온 거 걱정 마. 니네 학교 시험지 지금 다 복사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시험을 다음번 걸 잘 보려면은 반드시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야지 잘 보잖아요. 어떻게 마음만 갖고 잘 보겠어요. 뭐가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겠지만 자기의 그 너덜너덜한 시험지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봐갖고는 택도 없어요. 또 예일여고는 코드가 여러 가지라서 저희가 바로 이런 폴더를 또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지금 샘플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파란 색깔 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간접 연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오리지널 빠바에 수록된 지문이고 오른쪽은 이번 중간고사 때 기출이 됐던 지문인데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간접 연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건 다른 학교 시험지랑 비교가 지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정말 난이도가 거의 제가 보기엔 자사고 그 이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요.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한 번 더 보여주죠. 그때 이제 약간 주차마다 전략이 좀 있습니다. 긴장이 좀 떨어질 쯤에 아이스크림 파티 한번 싹 하고 그리고 정신무장 한번 시키고 몇 명 또 일으켜 세우고 욕 좀 바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딱 하고 뭐 약간 이런 전략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시적절하게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 보여주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신입생 학부님들도 계실 텐데 좀 늦게 들어온 애들은 이건 못 본 애들이 있어요. 받지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하고 이거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네. 내신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